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그동안 제가 여기저기 이제 초청받아서 뭐 특강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이렇게 자발적으로 많은 분들이 열의를 갖고 모이신 자리는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고요. 특히 또 이제 최병천 선생님께서 이 자리를 마련한 것 같아서 더욱더 또 최 선생님한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오늘 주어진 시간이 많지는 않다고 들었습니다. 한 1시간 내외로 발표를 해야죠. 나머지는 이제 토론이니까요. 최 선생님이 저한테 부탁하신 거는 제 책을 이제 여기서 독서 모임에서 2회에 걸쳐서 이제 일독을 했다고 하시고, 그래서 복제 원리의 이제 저자로서 이제 한번 중요한 내용들을 좀 소개하고 같이 토론을 하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뭐 1시간 안에 할 얘기는 아니고 10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게 그러면은 독자들에게 가장 좀 관심을 끌었었냐 했더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에 관해서 제가 다뤘던 그 부분. 그 다음에 또 우리 문정부에서 문재인 케어가 또 중요한 가장 큰 프로그램이고 하니까 또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돈 문제가 될 거니까 복지 증세 문제.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좀 엮어서 좀 오늘 발표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소득 얘기하려고 보면은 사실은 사회보장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장이 같이 8장과 함께 얘기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케어가 해당하는 4장, 그 다음 복지증세에 관한 9장이 주로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발표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내용을 하지만 책에는 아무래도 이게 담길 수 없었던 많은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오늘 좀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제가 보내드린 발표 자료는 안 갖고 계시는 건가 봐요. 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화면을 통해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기본소득과 사회보장, 기본소득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책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는 기본소득에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본 논조가 사회보장과 비교하면서 기본소득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사회보장 방식보다 얼마나 여러 가지 정책 효과 면에서 좀 열등한지에 대한 그런 얘기가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잘 알다시피 뭐 개인에게 현금으로 무조건 정기적으로 보편적으로, 이때 그 보편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보장, 복지국가에서 얘기하는 보편적인 거랑은 다릅니다. 사회보장에서 보편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은 보편 보장을 뜻하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누구나 아프면 병원 가서 건강보험 혜택을 본다 하는 그런 보장을 뜻하는 거고, 아프기 전에 무슨 급여가 들어오진 않죠. 그런 겁니다. 무상급식을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보편적으로 무상급식 한다 그러면 학생에게 전부 다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하면 보편적인 된 거예요. 그런데 학생이 아니고 아프지도 않은 사람한테 무조건 다 줘야 된다고 하는 게, 그거는 저는 무차별이라고 표현을 하지 보편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서 기본소득에서 얘기하는 보편성이라는 건 무차별성인 거예요. 욕구나 위험 정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주는 거니까 그거는 좀 구분을 하셔야 될 겁니다. 복지국가에서 하는 보편성이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 기본소득, 부분 기본소득 아실 거고요. 넘어가고 이제 중요한 건 우파 버전이나 좌파 버전이라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소위 말하는 여러분 아시는 랩 2050에서 제안한 전 국민 30만 원 기본소득이라든지, 이재명 지사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라든지, 요번 재난지원금 얘기할 때도 70%가 100%다 했는데, 그래서 전 국민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주는 재난 여부, 욕구 여부, 위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주는 그 버전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쉽게 좌파 버전에 대한 얘기고, 그 좌파 버전과 기존 사회보장과 비교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오늘 얘기가 될 것입니다. 기본소득을 하자 말자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거 기본소득 논의를 촉발시키는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적인 지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이거는 좀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고요. 기본소득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현금급여지 않습니까? 근데 사회보장에서도 현금급여가 있는데 그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걸 한번 좀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인에게 주는 거 맞습니다. 사회보장에서도 개인에게 주는 게 실업수당 같은 거 당연히 개인에게 줍니다. 그런데
가구를 대상으로 주는 것들, 특히 저소득 가구에게 줄 때는 소위 말해 공적 부조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국민주생활보장제도라든지 그런 거 할 때는 가구 단위로 줍니다. 근데 이게 의미가 뭐냐면 개인 단위로 봤을 때는 소득이 없는 사람도 가구 단위로 봤을 때는 괜찮은 집안 사람들이 많거든요. 뭐 예컨대 예를 들면 제가 그냥 연대 교수로서 말하면 제 와이프도 전업주부인데 소득은 빵이잖아요. 제 아들도 대학생인데 소득은 빵이잖아요. 소득 기준으로 개인으로 하면은 소득이 없는 어디 하단층의 사람이지만 가구 단위로 하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가구 단위를 꼭 중요하게 저는 봅니다. 현금, 당연히 현금인데 의료보험처럼 서비스가 당연히 있죠. 무조건성,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성으로 주는 거 있습니다. 복지국가에서는 비생산 연령 인구에 대한 급여는 무조건으로 연금 같은 건 죽을 때까지 주는 거죠. 그러나 생산 연령 인구에 대해서는 좀 다릅니다. 실업수당이든 육아휴직급여든 주는데 근로연령대는 좀 조건부로 줍니다. 그래서 아이 키우라고 이제 육아휴직 주는 거라든지 구직 활동을 하든지 훈련을 받는 조건으로 실업수당이 나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주는데 비생산 연령 인구에게는 그냥 정기적으로 주고 가는데 근로연령대 인구에게는 실업수당 같은 게 월로 쭉 주더라도 9개월까지 준다든지 육아휴직 수당 1년까지 준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복지국가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노동시장에서 자본주의 체제 시장 경제에서 돌고 근로 가능한 사람들은 근로연령대는 일을 통해서 소득 활동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라는 걸 전제로 짜여 있기 때문입니다. 일을 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 실업을 당했다든지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키워야 된다든지 은퇴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산재를 당했다든지 이럴 때 급여가 들어가고 기본적으로는 다시 노동시장에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은 그 전제를 받아들이질 않죠. 왜 꼭 페이드워크하고 급여를 연동시켜야 되냐. 그냥 무조건 주라. 거기서 이제 사실은 기존의 복지국가랑 마찰이 되는 겁니다. 아마 이 마찰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깊을 것 같아요. 사실은 삼인주의와 혁명적 공산주의의 싸움이 거기서부터 사실 시작된 거죠. 삼인주의가 시장경제 받아들이고 부르주아 민주주의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복지국가를 건설해 나간 거고 혁명적 공산주의자들은 왜 그러냐는 그런 걸 싸움이 된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철학이 지금도 재현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거 아까 이거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기 무차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줘야 된다는 위험과 욕구가 있는 사람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요 차이가 위험과 욕구, 요 문제가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지국가에서는 사회적 위험과 욕구 판정 후에 그런 욕구나 위험이 있으면 이건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욕구입니다. 하면 누구에게나 주면 보편주의지만 소득자산 기준이 적용되면 선별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그 기본소득론자들이 복지는 선별복지고 기본소득은 보편복지다 할 때 그런 식으로 되면 스웨덴도 다 선별복지 국가가 지금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건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질문 하나 아까 했던 겁니다. 가구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에게 급식을 제공하면 복지에서는 보편주의 성립하는데 기본소득 국가에서 선별 중 왜 학생만 주냐 다 줘야지 이런 얘기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복지국가는 기본적으로 돼지저금통 모형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복지국가는 피기뱅크라고 많이들 설명을 합니다. 돼지저금통이 있어요. 누구나 보험료가 됐든 세금이 냈든 근로활동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냅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아플 때, 이럴 때 돼지저금통 앞에 와서 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서 욕구 판정을 한 다음에 급여가 나가죠. 모든 사람이 돈을 모으니까 n분의 1에서 조금씩 모아도 되고 그중에서 위험에 빠진 사람들만 받으니까 소수가 받으니까 좀 후하게 급여가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거고 다시 말하면 다 돈 냈다고 다 무조건 받아가는 게 아니니까 상부상조 혹은 사회적 연대 내가 지금 당장 필요 없어서 난 안 받아갑니다. 더 어렵고 더 처지가 어렵고 위험에 빠진 사람이 받아갈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림상으로 보면 여러분 잘 알겠지만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은 안 받아요. 돈은 내지만. 이게 이제 복지국가고, 반면에 이제 기본소득론에서는 이 돼지정통이 없죠. 모아두지 않습니다. 그냥 걷어서 n분의 1로 무조건 나눠 갖습니다. 그러니까 상부상조, 뭐 사회적 연대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똑같이 나눠 갖으니까 공평해 보이지만 어쨌든 그 안에는 상부상조나 사회적 연대 같은 건 없습니다. 그냥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나눠준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간에 세금이나 보험료 같은 거는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많이 정률이라도 많이 걷게 되는 거 아닙니까? 걷어서 나눠 가지는 거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로빈훗 효과는 있어요. 그러나 사회적 연대는 상부상조는 없는다는 거, 로빈훗 효과가 남아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나름 지향하는 바가 다른 거니까 뭐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고요. 그러면 기본소득이 이 사회에서 지금 실현될 수 있을까? 이 기본소득을 가지고 복지국가에서 여러 가지 사각지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문제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기본소득으로 보완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 기본소득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따져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재정 문제 때문에 못해. 한번 먼저 재정 문제 보시면 우리가 5,200만 국민이니까 그냥 계산하면 나옵니다. 만 원씩, 한 달에 만 원씩 준다 그러면 6조가 돈이 들고요. 10만 원씩 하면 그냥 62조 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규모가 작은 게 아니라 요즘 우리나라 하도 조 단위로 이제 하도 만을 하니까 뭐 1조 2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6조 2천억이 얼마나 가치스러운 돈이냐 생각하면, 예를 들면 장애인 연금으로 최대 30만 원씩, 한 달에 30만 원씩 장애인 연금이 나가는데 1년에 1조 정도 나갑니다. 1조 안 되게 나갑니다. 7년치 장애인 연금을 1만 원씩 우리가 나눠 가져야 될 것이냐.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50만 원씩, 30만 원씩, 30만 원이면 187조면은 우리나라 전체 사회 지출과 맞먹는 돈입니다. 굉장히 크고, 어쨌든 50만 원씩 준다, 한 사람한테 50만 원씩 준다, 312조, 우리나라 국세 수입 정도가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 이제 지방세 수입하고 조금 하면, 그러니까 국세 수입 정도를, 모든 국세를 다 걷은 거를 50만 원에 나눠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어서 굉장히 한 50만 원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1인 가구가 받는 생계급여가 최대 52만 원 아닙니까? 생계급여만큼은 받아야지, 뭐 하면은 우리나라 국세 수입만큼을 다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어렵다 하더라도 이게 진짜 가치가 있는 거라면, 그런 정책적인 효과성이 있고 필요하다면 어떻게든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아무리 따져봐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걸 한번 사회보장과 비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각지도 해소 문제 때문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송파 세모녀 사건 기억하실 거예요. 세모녀가 있었는데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수중에 있는 70만 원을, 그게 또 굉장히 슬프죠. 월세 내달라고 또 수도료 이런 거 못 낸 거 떠나는 순간까지 그러면서 갔던 그냥 선량한 시민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기본소득이 들어오면 사각지대는 당연히 없어집니다. 모든 국민의 기준으로 사각지대가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사각지대는 크게 두 가지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적용의 사각지대와 급여의 사각지대.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받는 돈이 쥐꼬리 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나라 공적 부조로 14조 원을 씁니다. 국민초생활보장제도가 12조고 나머지 거 해서 한 14조 씁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든 공적 부조에 14조 원을 쓰는데 지금 여기에 구멍이 조금 사각지대가 이렇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14조 원을 그대로 그러면은 쓰는 거 쓰고 14조 원 더블로 해서 14조 원을 또 해서 그냥 주변에 사각지대를 꽉 채우는 게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고, 뭐 그렇게 해도 또 뭐 구멍이 조금 날지 모르니까 그냥 14조 원을 기본소득으로 해서 쫙 나눠주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4조 원을 기본소득으로 만약에 나눠준다 그러면은 얼마가 될까요? 내가 이건 계산을 안 했나요? 14조 원이면 한 2만 한 4천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렇죠? 아까 1만 원이 6조라고 했으니까 2만 원 조금 넘는 걸 거예요. 14조 원을 쫙 나눠서 2만 얼마씩 주고 송파 세모녀 같으면 2만 원 얼마씩 받으니까 한 7만 원 받겠네요. 그럼 한 달에 송파 세모녀가 7만 원 받고서 사각지대 해소됐다고 좋아할 일인가요?
그게 아니라 송파 세모녀에게는 지금 기초생활보장돼서 하는 것, 3인 가구면 112만 원 정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 35만 원 정도 주택급여도 받을 수 있어요. 월세 보태라고. 그럼 150만 원 넘게 되겠네요. 그거를 적용해서 사각지대 해소하게 적용해서 드리는 게 낫는 거지. 꼴랑 7만 원 주고서 사각지대 해소했다고 하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사각지대 해법으로서는 안 되는, 워낙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워낙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실업급여 우리가 예를 들면 실업급여가 작년에 9조 썼어요. 9조. 전체 총액이. 실업급여 못 받는 지금 사각지대 소위 말하는 사각지대에 빠진 분들이 있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널리 봐서 사각지대가 전체 취업자 중에 50%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좀 과대되긴 했어요. 왜냐하면 교수나 교사나 공무원들도 지금 사각지대에 빠졌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고용보험 대상으로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거 다 빼고 나면 줄어드는데 어찌됐든 좋습니다. 50%가 고용보험에 커버되어 있고 50%가 고용보험에 커버 안 됐다고 봅시다. 그러면 지금 그 커버되는 50%를 위한 9조 4천억을 커버 안 된 50%에게 쓰면 될 거 아닙니까? 기본소득화 하면은 한 사람이 14,900원씩 받습니다. 14,900원씩 받아가지고 실업수당은 198만 원까지 주는데 최저 180만 원이고 최저가 198만 원까지 주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각지대 해소하는데 기본소득 가지고 사각지대 하자라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소득재분배가 날 거라고 막 얘기를 해요. 양극화가 심하고 하니까 부자한테 세금 것을 나눠주면은 소득재분배가 될 거다. 양극화가 해소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어느 정도는 되는데 지금의 이 체제보다는 형편없이 효과성이 떨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도 똑같이 10만 원을 받든 30만 원을 받고 빈자도 30만 원, 10만 원 받고 취업해서 돈 버는 사람도 30만 원 받고 실업자도 30만 원 받으면 기본소득 급여에서 소득재분배가 발생합니까? 양극화 해소가 발생합니까?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지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세금을 더 거두면 부자가 아무래도 더 내니까 그래서 나눠 가지니까 발생한다고 하는 건데 지금 시스템에서 보면은 조세 사이드에서 그렇게 돈을 거두니까 재분배 효과가 당연히 나죠. 그거를 1이라고 하면은 지출 사이드에서 소득재분배가 나는 게 3.12입니다. 3.12.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아는데 뭐냐면 지금 재정지출의 원칙은 저소득자, 실업자, 은퇴자 이런 식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급여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급여 사이드에서 소득재분배가 나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돈 있는 사람에서 없는 사람한테 가게 되니까. 그 없다고 하는 사람이 꼭 저소득층은 아니에요. 육아휴직해서 지금 월급을 못 받은 사람한테 돈이 들어가는 거고 내가 괜찮은 직장 다녔었는데 실업하게 돼서 돈을 받는 것도 다 들어가요. 그러나 또 상당 부분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 실업 아까 같이 공적 구조가 들어가고 하는 것들이 있죠. 어쨌든 간에 소득이 있는 사람에서 없는 사람한테 부자한테서 낮은 사람한테 가게 되어 있는 게 지금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재분배가 당연히 나죠. 그 효과가 조세보다 2.12배가 납니다. 2.12배가 나게 되어 있어요. 조세보다 2.12배가. 그러니까 합치면 기본 지금 시스템에서는 조세에서 1이 나고 지출 사이드에서 2.12가 나니까 합치면 3.12의 재분배 효과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조세는 똑같죠. 조세는 시스템은 똑같으니까 1이고 지출 사이드에서는 0이니까 1이죠. 합치면. 그래서 만약에 기본소득 가지고서 지금의 복지국가에서의 재분배 효과를 내고 싶으면 세금을 3.12배를 더 걷어야 되는 겁니다. 뭐 세금 부자들한테 걷는 거니까 그거 해버립시다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28%, 27%죠. 총조세 부담률이. 그거 곱하기 3.12 하면은 90% 가까이 될 겁니다. 세금이 90% 되면은 누가 경제 활동을 하고 누가 그러니까 기본 자체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좀 그래서 이 소득재분배 때문에 양극화 해소 때문에 기본소득 해야 된다고 하지 말고 저는 복지증세 해야 됩니다. 앞으로 제가 얘기할 여러 가지들 사업을 하려면 복지증세 해야 됩니다. 복지증세 해서 재분배 효과가 나는 복지급여를 올려주는 방식으로 하자.
그래야 소득세분배도 되고 양극화도 더 해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소득 가지고 양극화나 소득세분배 해소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열등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개인과 가구 단위 그 얘기입니다. 지금 기본소득에서는 개인별로 줍니다. 그래서 소득 재분배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건희부터 해서 뭐 1억 연봉자, 5천만 원 연봉자 쭉쭉 내려와서 1년에 100만 원 버는 사람, 10원 버는 사람까지 한다음에 빵원, 그 다음부터 이제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이 소득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가난한 사람은 아니에요. 아까 말했던 제 아들도 있고요. 제 와이프도 있고요. 뭐 이건희의 손자도 있는 거고요. 다 다양한 사람들, 물론 노인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실업자도 있고 다양한 계층이죠. 돈 있는 많은 사람부터 돈을 걷어서 이렇게 쫙 똑같이 나누게 됐는데 개인별로 보면은 소득이 없는 사람이죠. 이 가구 단위로 다시 바꿔버리면 어떤 효과가 나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따로 계산한 게 아니라 랩 2050에서 30만 원 국민 소득제 거기서 이게 잘 안 보이겠네요. 제시한 겁니다. 거기서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야, 우리 30만 원 기본소득을 해서 다 나눠주게 되면 가구 단위로 봤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가라고 해서 뒤에서 이제 다 시나리오별로 이렇게 보고를 했다. 그 보고를 한 이유는 아마도 이런 것 같았어요. 이거 했더니 1억 연봉자도 353만 원을 더 받는다. 여기 그대로예요. 연소득 1억 외벌이 4인 가구는 세금 더 낼 거 내더라도 353만 원이 순이익이다. 부부 합산 연소득 9천만 원 맞벌이 3인 가구는 314만 원의 순이익이다. 그런데 연소득 3,500만 원에 노부모를 부양하는 3인 가구는 168만 원이 이득이다. 소득이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 2인 가구는 늘어나는 게 없다. 사실은 더 깎았어야 되는데 30만 원 주고서 생계급여를 없애야 되는데 생계급여는 남겨두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거고. 연소득 5천만 원이 되는 청년 1인 가구는 41원을 손해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가구 수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구 수가 많으면 많이 받으니까. 가구 수가 중요하고 연소득 1억 되는 연봉자라도 가구 수가 많으면 소득재 분배 상에서는 이득을 보게 되는 거죠. 개인별과 가구로 바꿨을 때의 문제점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이런 시뮬레이션이 나오는 그래서 개인 단위로 꼭 나누는 게 꼭 얼마 정의롭다거나 소득재 분배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것을 한번 이런 거라도 보여드리면서 어떤 면으로 보나 소득재 분배 양극화 효과로 보나 가구 단위로 바꿨을 때의 역진성으로 보나 기본소득이 양극화나 소득재 분배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건 저는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이재명 지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또 경제적 효과를 요즘은 또 많이 강조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당연히 경기 침체기에 케인지안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렇죠? 경기 침체기에 경기 부양 정책은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그 수단의 하나로서 기본소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걸 장기 경제 성장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그렇죠. 아주 아는 사람들은 다 이걸 말이 안 된다고. 어쨌든 이거라도 오케이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인정을 하는데 지금의 복지제도에서도 사실은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본 복지제도를 오토매틱 스테빌라이저다. 자동 안정화 장치라고 그동안 얘기해왔거든요. 하나 에피소드 말씀드리면 2008년 경제위기 때입니다. 2008년 경제위기 때 오바마 대통령이 G20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메르켈도 메르켈 최장수 총리가 그때도 총리였어요. 독일에 이제 메르켈하고 쭉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면서 메르켈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우리 미국은 스티뮬러스 패키지, 우리식으로 하면 추가 경정 예산, 그거를 GDP의 몇 %에서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는데 독일은 왜 따로 추가 경정 예산을 그렇게 쥐꼬리만큼밖에 안 하냐고. 메르켈이 그랬어요. 우리는 오토매틱 스테빌라이저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굳이 따로 추가 경정 예산 안 해도 된다. 실업급여가 팍팍 들어가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얘기죠. 자, 그런데 지금의 방식이 훨씬 소비 증대 효과가 좋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그래도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한계 소비 성향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소득계층별로 다르기 때문이죠.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가 있습니다. 그 가계동향 조사의 분석에 의하면 하위 이쪽인데 이게 좀 하위
20%는 항상 돈이 모자르기 때문에 수입보다 지출이 더 커요. 그래서 100만 원이 들어오면 105만 원을 지출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빚이 되거나 이렇게 되겠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2분위부터는 100이 들어오면은 80만 원을 쓰고 나머지는 저축합니다. 저축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은행에 저축하는 것도 있지만 보험을 사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되는 거죠. 쭉 가서 점점 지출이 낮아지다가 제 5분이 상위 50%, 20%한테 가게 되면 100만 원이 들어오면 59만 9천 원을 쓰고 나머지는 저축하게 됩니다. 기본소득으로 똑같이 나눠주게 되면 어쨌든 돈이 들어왔으니까 쓰긴 쓸 거예요. 쓰긴 쓰는데 상위 소득자들은 들어온 것만큼을 다 안 쓴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어차피 나는 쓰는 거 썼고 뭐 한우도 한번 먹어볼까 이번에 그럴 수는 있지만 그래도 다 쓰지는 않는다는. 만약 그 돈을 저소득에다가 몰아줬으면 저소득은 들어온 대로 족족 쓰니까 써야 항상 없어서 못 썼으니까. 그래서 전체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급여는 아까 말한 저소득자 그다음에 당장 뭐 육아휴직이나 실업 때문에 혹은 은퇴해서 돈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의 다 돈을 더 그러니까 말하자면 복지를 더 강화를 해서 소득 보장을 더 강화시켜 주는 쪽으로 가면 자동적으로 경기 부양 효과가 기본소득 할 때보다 더 크다라는 거죠. 같은 돈을 쓰더라도 더 잘 쓰는 거라는 겁니다. 경제 정책을 위해서는.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소비증대 효과로 보더라도 열등한 제도다. 기본소득이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 재정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 측면, 사회복지적, 경제적 측면 봐도 기존의 사회보장보다 못한 거에다가 돈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게 이제 제 주장이고 또 이런 얘기도 하죠. 미래 사회는 일자리가 없어질 건데 기본소득 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술 실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술 실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래 뭐 그렇게 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뭐 영화 보면 또 그렇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또 가만히 따져보면 기술 실업이 꼭 맞는 말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역사를 보면 그렇고 지금 현상을 보더라도. 왜 그러냐면 일자리 문제는 기업 경쟁력, 산업 경쟁력이 좌우하는 거지 로봇이 좌우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거든요. 실리콘밸리는 일자리가 늘고 러스트밸리는 일자리가 줄고 독일은 스마트 공장화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스마트 공장화를 해서 기계랑 AI 해가지고 스마트 공장화를 하는데 독일의 실업률은 5% 미만이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남부 유럽은 10%가 넘고 한국이 로봇 밀집도가 세계 최고라고 하는데 실업률 4%고 로봇이 아닌 몸으로 때우는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은 실업률이 20%가 넘고 로봇이나 AI를 통해서 혹은 스마트 공장화를 통해서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 못하면 스마트 공장화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까 봐 스마트 공장하게 못하게 만약에 만들어서 기존 노동력 갖고 공장을 돌리라고 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몇 년 있다가는 망하겠죠. 지금 경쟁 상황에서. 망하게 되면 군산의 지행 공장 없어지면 인구 줄고 일자리 없어지는 것처럼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 기술 진보, AI, 로봇화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선도적으로 스마트 공장화 하는 게 일자리를 지키는 방향이 아닌가. 스마트 공장에 사람들이 없다고 하지만 스마트 공장을 뭐 이런 얘기는 아디다스 공장 여기서 말했죠. 아디다스 공장 많이 얘기를 하죠. 공장을 없애고 독일에 9명으로 운영되는 스마트 공장을 만들었다. 일자리가 591개가 없어졌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럴지 모르지만 독일 입장에서 보면 9개가 생긴 겁니다. 근데 스마트 공장을 만들 때 그 사람 9명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뒤에 엔지니어들, 알고리즘 짜는 사람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 있죠. 고임금의 자리들이 있죠. 그리고 이 공장을 사실은 플랜트 수출하려고 아디다스에서 한 거였거든요. 전 세계 플랜트 수출하잖아요. 사실 그 방향이 가는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경쟁력을 유지하게 되면 일자리는 판교처럼 는다라는 거예요. 실리콘밸리나 판교처럼 늘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기술 진보가 되니까 우리 일자리는 없어질 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어떻게 깔아줘야 된다. 일자리가 없어지고 산업 경쟁력이 없는 나라에서
기본소득 할 돈이라도 있을까요? 저 어쨌든 그래서 이건 조금 좀 저는 그 전제 기술진보 때문에 일자리는 없어질 거고 기본소득은 꼭 필요할 거다. 적어도 미래에. 거기에 대해서 아직 조금 회의적입니다. 아직 한번 가보자라는 거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변화하는 노동시장, 기술진보 때문에 생겨나는 변화하는 노동시장, 일자리의 변화, 일자리 수요의 변화에는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대응을 해야 되는 게 기본소득 방식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지금 사회보장 체제 내에서 대응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사회보장 체제 내에서의 대응 방식이 더 나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가만히 보시면 현재에도 기술진보 때문에 취업자가 주는 게 아니라 이번에 경제위기 때문에 취업자가 처음으로 줄었다 그러죠. 계속해서 취업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용률도 늘어나고 있고. 취업자 수는 계속 늘어나요. 단지 취업의 구성이 바뀌는 겁니다. 구성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 이제 표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기본 패턴이 이렇습니다. 소위 제조업 중심으로 했던 그 중임금, 중숙련의 그 노동인구 수요 일자리는 이렇게 줄고 있고요. 판교나 실리콘밸리처럼 윗단에 고임금, 고학력을 요구하고 고시 기술의 인구는 일자리는 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이쪽 저임금 부분, 서비스업 쪽에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건 맞아요. 이 변화에 대응하는데 기본소득 얼마씩 주고 끝? 저는 그거는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신자유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변하는 노동세계 네가 알아서 먹고 30만 원 줄 테니까 20만 원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라는 거잖아요.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보고요. 이 하단에는 사회안전망을 다시 촘촘히 깔아야 된다. 이번에 전국민 고용보험 하겠다라는 게 사실은 이 하단을 한번 더 강화시켜보자라는 그 취지라고 생각해서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직업훈련에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만 직업훈련 해야 됩니다. 변하는 노동시장 로봇이 들어온다고 로봇이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로봇을 조종하시 우리가 컴퓨터랑 같이 하면서 같이 작업하잖아요. 컴퓨터는 수단이에요. 마찬가지로 로봇도 결국은 수단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이제 뭐 도와주기도 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인간하고 같이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데 대한 교육도 해야 되는 것이고 직업훈련을 해서 아무리 직업훈련이 효과가 뭐 옛날 같지 않다 하더라도 조사해보면 연구해보면 그래도 교육받은 사람이 좋은 직장 얻고서 좋은 일자리에 있고요. 기술 있는 사람이 소득이 높고 다 그렇습니다. 그냥 그래서 훈련과 교육은 계속해서 중요한 과제가 될 거라는 거고 그게 우리가 하는 것이 적정노동시장 정책에서 직업훈련 시켜주려고 하고 하는 또 평생학습체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쪽에 돈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소득보장 강화시켜주고 그렇게 해야지 그냥 얼마 나눠주고 미래사회 대리했다? 굉장히 저는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전 한국 복지국가의 강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를 제외하고 우리 건강보험, 의료를 제외하고 책임보험 수준인 자동차로 보험으로 얘기하면 책임보험 수준인 한국 복지국가를 종합보험 수준으로 좀 만들자라고 하는 게 항상 이제 제 얘기인데요. 그러려면 사고 났을 때 종합보험이라는 건 사고 났을 때 후한 보상이 들어가는 게 종합보험이잖아요. 그걸 하려면 사고도 안 났는데 돈 나눠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소득과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고. 현실적으로 보자. 우리가 지금 GDP 대비 11%입니다. 사회지출이 OECD 기준의 사회지출 2019년 기준입니다. 아직 공표가 된 건 아닌데요. 제가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이기 때문에 이제 정보를 받아서 오늘 공개를 하네요. 12%입니다. 2019년 기준. 잠정치이긴 합니다만 12%. OECD 평균이 21%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목표를 OECD 평균 21%까지 지출을 하는 복지국가를 만들어야겠다면 차액이 9%입니다. GDP 대비 9%입니다. 이재명 지사님이나 또 많은 또 기본소득론자들이 그렇게 하죠. 우리 복지 없애자고 하는 거 아니다. 지금껏 그대로 두고 요 차액만큼은 기본소득을 해서 보편으로 깔자. 그 주장을 하십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득재분배 효과나 무슨 뭐 사닥시대 했거나 뭐 그렇게 돈 쓰면 안 된다라는 거고 그 9%를 복지 강화에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인 고민을 또 해야 됩니다. 그 9%를 다 복지 강화에 못 써요. 왜 그러냐면 복지 강화 안 하고 지금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고령화가 되면 연금이 자동으로 지출되죠. 지금 수준의 거가 계속 지출이 되고 의료 보장비도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계속 10% 가까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노인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감안한 그게 한 7%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2에서 3%, 최대 많아야 3% GDP 대비입니다. GDP 대비 3%면 지금 기준으로 하면 65조나 그 정도 될 거예요. 이 정도를 사실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의 복지국가를 강화해야 된다. 소득보장 일정 부분 강화할 거 하고 사회 서비스 부분, 의료까지 해서 좀 또 강화할 거 해야 될 것이고 직업훈련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제대로 된 직업훈련 시스템 좀 만들자. 이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변하는 노동세계 또 미래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60조면은 한 달에 10만 원 되겠네요. 그렇죠? 10만 원짜리 기본소득 받고서 이 미래에 대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향을 복지국가의 강화, 그다음에 그것은 기본 사회보장제도 강화라고 말씀드리면서 기본소득 마지막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답답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무리 봐도 이거는 기본소득은 대안이 못 되는데 재정 문제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열등한데 왜 계속해서 기본 사람들이 자꾸 더 그렇게 얘기할까? 아마나 막연한 기대감 때문인 것 같다. 혹시 여기도 사실은 우리 사회복지 하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뭐 하면 좋은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되는데 하나하나 따져보고 나서는 저랑 얘기하거나 이렇게 보고 나서는 이게 좀 제가 선무당 잡을 뻔했네요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져보니까 아니네요. 이거는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국민들은 막연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정치가들도 또 막연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따져보면 또 쉽게 모를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얘기하는 건 또 정치적 계산이 아닌가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복지국가에서 복지급여는 건강보험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은 어찌됐든 당장은 소수입니다. 1년에 한두 번 병원은 누구나 다 가지만 지금 당장 병원 모든 사람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본소득은 조금씩이지만 여기 다 주겠다는 거 아니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다 주겠다는 거 아니니까. 정치적으로는 더 파퓰러할 수 있죠. 혹시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우리나라 정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 오세훈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문 봤더니 기본소득 저거 하다가 저거를 우리가 뺏기면 안 된다.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그러니까 저쪽에서 더 주겠다 하는데 우리가 그걸 뺏겨서 표 이루면 안 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대부분은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를 좀 같이 들어주신 분들은 이게 길은 아니겠구나. 다른 좋은 뜻으로 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더 좋은 방향으로 해서 우리는 복지가 강화하고 소득보장 강화하고 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프 더 레코드를 요구할 게 아니라 기사화를 요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기사화 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자꾸 권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간이 제가 한 40분까지 쓰면 되는 거죠. 문재인 케어를 하는데 좀 빨리 해야겠네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 우리가 건강보험이 왜 좋냐? 돈을 많이 써요. 사실 많이 씁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건강보험이 한 80조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기가 사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자료인데 그냥 갖고 왔어요. 한 80조 씁니다. 건강보험이. 나머지 이거는 우리 뭐 국립병원도 있고 공공병원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또 일반 재정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보건에 쓰는 거. 90조 아닌가요? 94조? 합쳐서 94조인 거예요. 근데 이제 건강보험만 하면 80조라는 거죠, 제가. 근데 나머지 이제 보건에 쓰는 것들이 보건소부터 있으니까 94조. 비중이 40%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사회 지출에. 그러니까 많이 쓰는 거죠. 연금이 연금 여기 안 갖다 놨나? 노령 쪽에 이제 연금 외에 다른 것도 사실 포함되어 있는데 노령 쪽이 25%고 근데 다른 나라는 사실은 이게 더 커요. 조금 더 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 아직 성숙이 안 돼서 그래요. 국민연금에서 막 국민연금 받아가는 사람들이 베이비 부모들이 나간 다음에 받으면 아마 이게 40%까지 갈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현재는 보건에 이렇게 많이 보건과 의료에 많이 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쓰는데 지출률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보시면 뭐 어떤 추계를 하더라도 9% 정도씩 쓰고 증가해요. 매년 9%. 여러분 7호 법칙 아시죠? 72의 법칙. 72의 법칙입니까? 네. 10%씩이면 증가하면 7.2년 후면은 더블이 되는 거죠. 9%면 이거 9%면은 어떻게 됩니까?
8년. 89, 72. 8년마다 더블되는 게 지금 우리 건강보험 지출입니다. 그럼 어디에서 지출이 높은데, 여러분 급여, 비급여 아시죠? 급여라는 것은 이제 좀 국가에서 그래도 돈을 써야 되는 치료다 하는데 급여가 들어가는 거고, 굳이 여기엔 돈 안 넣어도 되겠다 하는 거, 보약 같은 거나 성형 이런 거는 비급여, 혹은 로봇 수술 같은 거, 고가의 아마 로봇 무슨 고가의 약품 이런 거는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비급여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비급여의 증가율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본인 부담금을 우리가 낼 때는 급여 항목에서는 일부만 우리가 내고 비급여 항목은 우리가 다 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계속해서 비급여 쪽이 늘어나니까 우리 본인 부담금 전체는 체감이 잘 안 되게끔 계속 우리가 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또 건강보험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필요하면 그냥 막 표현이 좀 그래서 막 쓸 수 있어요. 제한 없이 가니까 아프면 그냥 병원 가고 또 내가 동네 병원 마음에 안 들면 세브란스 가고 뭐 서울대 병원 가고 다 합니다. 물론 처음에 무슨 진료과 처음 갈 때는 진료 의뢰서 받아오라고 하는데 뭐 진료 의뢰서 받기 어렵지 않아요. 그냥 가서 떼달라 그러면 떼줍니다. 여기서 안 떼주면 다른 데 가면 해줍니다. 안 떼줄 이유도 의사가 없어요. 그거 떼주면 돈 버는데 왜 안 떼주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래 진료 병원 이용이 우리나라가 1위예요. OECD 국가에서 제일 많습니다. OECD 평균이 이만큼이고요. 우리가 1년에 몇 번 가냐면 16.6, 한 명이서 16.6회 가는데 OECD 평균이 7.1회고요. 스웨덴 같으면 2.8회입니다. 이런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마음대로 가는 거고 소위 말하는 유럽 국가들은 병원을 마음대로 못 가거든요. 1차 진료기관에서 보건소에서 보건소 의사가 말하자면 세브란스 가셔야겠네요. 이 정도 병원 하지 않으면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자유롭게 많이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자유롭게 또 많이 이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만히 보시면 의사 선생님들이 또 자주 오게 또 이렇게 해요. 또 다음에 와서 이거 3일 후에 또 한 번 또 와서 보세요. 이 검사도 하러 또 다음에 또 오세요. 말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게 그래서 NHS 시스템, 유럽 시스템은 월급쟁이란 말이야. 의사들이 돈 많이 받는 월급쟁이니까 환자를 더 보나 뭐 하나 월급은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검사 한 번 더 하거나 한 번 더 진료하면은 그게 수입이 되죠. 우리는 행위별 수가제라고 그렇게 해서 국가에서 단가는 통제합니다. 급여 항목의 단가, 가격은 많이 낮춰놨어요. 미국보다 훨씬 싸요. 근데 그 의사 입장에서는 이게 가격이 싸니까 대신에 박리담회로 행위 진료를 늘립니다. 그러니까 많이 방문하게 되고 많이 검사하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다 이용을 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 우리도 제한이 없고 의사 선생님도 그게 좋고 뭐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갑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누워있는 일수 그것도 OECD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여기 제가 표는 안 갖고 왔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병원을 많이 가게 되니까 본인 부담금 내는 것이 계속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비급여도 섞어서 이제 진료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 가계 지출에서 의료비 나가는 거는 OECD 국가에서 좀 상위 편이에요. 상위예요. 그래서 문재인 케어가 나온 겁니다. 아, 이걸 줄여주자. 가계 지출에서 의료비 부담이 크니까 이걸 줄여주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문케어에서는 기본적으로 하려는 게 자, 비급여에서 본인 부담을 많이 내니까 이걸 다 급여화해버리면 되겠다. 3,600개를 급여화할 계획입니다.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본인 부담금 상한을 인하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경험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본인 부담금, 여기서 본인 부담금이라 하면 비급여가 아니라 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금입니다. 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금 합의 여기 있네요. 하위 소득 20%인 사람은 1년에 80만 원 이상을 본인 부담금으로 냈으면, 그래서 100만 원을 냈으면 차액 20만 원을 돌려줍니다. 상위 20% 사람이 1년 동안 본인 부담금 낸 게 150만 원이 넘으면, 즉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 됐다 그러면 차액 50만 원을 돌려줍니다. 상위 40%. 여긴 40%, 4, 5분이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죠. 40% 사람들에게는.
이해되시겠어요? 이 본인 부담금 상한이 옛날에는 이게 이 1분위도 2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500만 원 뭐 이렇게 됐었는데 이거 쫙 내린 겁니다,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처럼 2013년에는 2013년하고 2018년 5년 사이 이 본인 상한제를 내린 2018년에 보니까 환급액이 증가한 게 병원에서 쓴 거에 대해서 한 개는 423%, 300%, 200%, 300%, 600% 해서 뭐 6천 요양병원에서만 환급된 게 6,788억 원이 환급이 됐어요. 왜냐하면 요양병원에서는 어르신들이 많이 누워 있거든요. 계속 그렇죠. 본인 부담금 150만 원 금방 넘어가겠죠. 뭐 넘어간 건 다 환급받는 거예요. 뭐 말하자면 150만 원 넘어가면 그 다음은 한계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속 누워 있는 거죠, 병원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이제 자원이 많이 나가게 되는 이제 그런 문제인데 어쨌든 간에 생활비는 절감이 되죠. 의료비는 당연히 절감이 되죠. 이렇게 하면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계속 했을 때 의료보장성 80% 혹은 앞으로 이제 초고령 사회에서 우리가 지금 그래도 누리고 있는 이거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왜냐면 지금도 3조씩 이제 적자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해줄 수 있을까? 이거 해주기 못하게 되면 진짜 필요할 때 우리가 큰 병 걸리는 사람들한테 해줘야 되는 것을 혹시 못하게 되는, 좀 약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날이 오면 안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필수 의료의 전면 급여화는 당연히 해야 된다. 이거는 가야 되는 방향. 위험 있는 곳에 보장이 있어야 되니까 이건 해야 된다. 중증, 난치성 치료에 대해서 본인 부담이 경감되게 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된다. 이거는 그렇죠? 그런데 비필수 의료라든지 경증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낮추는 건 하지 말자. 감기 치료 같은 거 사실은 좀 지동각과 하게 하자. 이런 거예요. 감기에 한 2.5조가 씁니다. 1년에. 감기 치료에. 물론 감기도 그래도 어쨌든 그런 거예요. 비필수 의료, 예를 들면 상급병상에도 해주거든요. 상급병상 같은 건 굳이 해줄 필요가 있겠냐라는 사실 저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이런 부분도 간병이라든지 상급병상은 서구 유럽 기준으로 하면 민간보험이 담당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민간보험형은 실손형이잖아요. 본인 부담금이 생기는 것을 90%까지 실손보험이 해주지 않습니까? 즉 본인 부담금이 무력화되어 있어요. 본인 부담금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모랄 해저들을 막는 장치이거든요. 일부. 비용 부담이 없으면 막 씁니다. 근데 뭐 그거를 막기 위해서 본인 부담이 조금 있는 건데 그거를 90%까지 무력화시키는 게 실손보험이거든요. 이거를 컴플리멘터리형이라고 그래요. 컴플리멘터리. 그러니까 부족한 걸 메워주는 거 컴플리멘터리. 그런데 민간보험은 기본적으로 실손형이 아니라 부가형이 돼야 됩니다. 즉 필수 의료는 공공에서 하고 그 외에 비필수 의료지만 연관되는 뭐 식대라든지 상급병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부가형, 우리가 간병보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부가형 민간보험으로 해야지 이게 공사 역할이 구분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비필수까지 지금 세금 갖고서 하려고 하다 보면 진짜 필요한 곳에 가야 될 보장을 못할까 봐 그게 걱정입니다. 이거는 컴플리멘터리니까 우리나라 본인 부담금 채워주는 식인 게 컴플리멘터리고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 20%만 제외하면 부가형이 되는 건가요? 논리적으로. 이거 부가형? 네. 그러니까 그 보험을 설계할 때 실손형으로 못하게 해야죠. 못하게 하고서 무슨 상급병상에 입원하게 됐다 그러면 거기에 보험금이 나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손형도 그런 거 아닌가요? 실손형은 아니 본인 부담금에 얼마 나가는 거 아닌가요? 의료비까지 다 하죠. 본인 부담금. 그러니까 보장성 62%다. 그러면 나머지가 38%잖아요. 네. 38% 전부를 지금 하는 게 실손형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법정 본인 부담금 20%도 커버하고 나머지 18%도 커버하고. 근데 부가형은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품목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비필수 의료에 대해서 항목별로 사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간병이다. 상급병상을 이용했다면 상급병상에 대한 그 비용이 나오는 거죠. 다른 거 무슨 엑스레이 찍었다 뭐 할 때 그 본인 부담금을 채워주는 건 아니죠. 일단 좀 나중에 얘기하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공적 의료보험은 필수 의료랑 중증에 집중을 하고
왜냐면 그런데 빠지게 되면 누구나 다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하고 누가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고 꼭 필요하지 않은 거는 민간에서 하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럴 해저드 문제인데 우리가 막 쓰는 거 사실 좋고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래도 1차 의료에서 문직 역할 좀 강화하자 해서 종합병원 가고 올라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스크리닝을 좀 받을 필요가 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일본에서 쓰고 있는 건데 아까 비급여가 그냥 계속해서 개발되고 늘어나거든요. 왜냐하면 비급여는 단가 통제도 안 받잖아요. 그렇죠? 의사나 병원에서 그냥 정하기 나름해서 좋습니다. 비급여는 계속 늘어나는 유인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걸 유인을 막는 것 중에 하나 방법 중에 하나가 혼합 진료 금지입니다. 뭐냐면 급여랑 비급여를 같이 섞어서 진료하게 되면 나보고 비급여까지 치료받았네? 그러면 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100% 본인 부담금 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급여 항목만 갖고 치료를 받으라고 하는 강제를 하는 거죠. 근데 그동안은 이걸 못했어요. 왜냐하면 급여 항목이 적었기 때문에. 근데 문재인 케어가 들어와서 필수 의료는 다 급여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이거 갖고 치료하는 유인책을 만들자라는 게 혼합진료 금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려고 해도 되고 잘 안 되는데 행위별수까지는 의사들이 가장 자유로운 거거든요. 행위하고서 돈을, 그러니까 진료 다 자율적으로 진료할 거 다 하고 치료할 거 다 한 다음에 얼마 썼다고 해서 돈 받는 게 행위별수까지니까. 사실 의료한테 자율성도 좋고 의료인한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걸 포괄수까지로 바꾸자. 그냥 뭐 백내장 치료는 얼마, 우리 8개 항목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백내장 치료하는데 검사를 10개 할 수도 있고 5개 할 수도 있는데 한 5개짜리로 딱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백내장 치료는 얼마 딱 그냥 모계로 주는 겁니다. 거기서 검사를 100번을 했든 1000번을 했든 같은 돈을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걸 좀 하려고 하는데 의사들은 아무래도 반대해서 못하고 있죠. 그다음 아까 말한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을 좀 억제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알뜰살뜰 쓰는 건데 알뜰살뜰 해가지고 진짜 필요한 것에 돈이 갈 수 있게. 왜냐하면 지금식으로 계속 적자나고 10%씩 계속 늘어나게 되면 언젠가는 사실은 어렵다라 하고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필요한 보장을 할 수 있게 좀 내용 구조 조정을 하자라는 게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시간은 증세 좀 얘기를 할게요. 어쨌든 아까 책임보험 수준을 복지유가를 종합보험 수준으로 하려면 종합보험 자동차가 보험료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증세 불가피합니다. 근데 기본소득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싸게 좋게 할 수 있어요. 먼저 한번 역사적인 치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복지하는데 돈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여기저기 돈 다 끌어다 쓰는 겁니다. 가장 많이 쓰는 건 사회보험이죠. 사회보험료. 그 다음에 나머지 사회보험으로 안 되는 것들, 공적부조라든지 뭐 보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반 조세에서 쓰는 거죠. 일반 조세는 꼭 부가세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에서 갖다 이렇게 씁니다. 어쨌든 전별 보시면 요게 이제 이 막대 그래프가 국민 부담률이에요. 그러니까 총조세 부담률, 일반 조세 플러스 사회보험료. 사회보험료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건 OECD 기준도 그렇고 어느 나라 기준도 그렇고 사회보장 세입니다. 세금으로 쳐요. 5대 세목 중에 하나에서 5대 세목을 본 겁니다. 어쨌든 5대 세목을 합친 것이 국민 부담률인데 이게 지금 이쪽을 보셔야 돼요. 이쪽을. 25%가 넘었죠. 25% 넘어서 지금 28%까지 지금 사실 2019년 되면 이렇게 가 있는데 쭉 국민 부담률이 올라갑니다. 그 안에 세목, 5가지 세목을 GDP 대비 얼마씩 거치고 있나를 본 거예요. 제일 가파르게 올라가는 게 뭡니까? 이 빨간색, 이 주황색이잖아요. 이게 사회보험료입니다. 사회보험료가 옛날에는 사회보험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없죠. 사회보험이 들어오고 확대되고 뭐 이러면 사회보험료 수입이 계속 늘어서 지금은 소득세보다도 훨씬 높고 법인세 세수보다 훨씬 높고 재산세 세수보다 훨씬 높은 소비세가 가장 세수가 높은데 그거 바로 밑에 있는 아마 이거 몇 년 지나면 이게 추가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사회보험료가 오르고 있거든요. 사실은 증세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보험료 계속 오르잖아요. 요번에 실업보험료도 지금 고용보험료가 2가지 사이드인데 하나는 고용주만 부담하는 사이드가 있고 실업보험 기금 쪽은 노사가 반반씩 내는데 1.6%에서 그래서 0.8 내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는 2%로 갈 생각입니다. 이것도 사실 제가
경사노위 공익위원이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왜냐면 실업보험기금 3개월 있다가 빵꾸 나요, 지금. 없어요. 한 달에 지금 9천억씩 나가고 있는데 3개월 있으면 고갈이 됩니다. 실업보험기금. 그래서 그때 사실은 재난지원금 얘기할 때 열통이 많이 터졌어요. 재난지원금 14조 들어갔잖아요. 그거 지금으로 따지면 작년 기준이면 2년치 실업지급액이고요. 올해 이런 상황에서도 14개월치 쓸 수 있는 실업금 쓰는데 그걸 갖다가 하위 뭐 50%까지는 좋아요. 근데 상위 30% 주면서 4조를 더 썼잖아요. 4조 지금 3조밖에 기금이 안 나는데 4조를 갖다 거기다 썼다고. 그래서 기금 모자르니까 대통령 하신 말씀 기부받아서 고용보험 기금에 모자는 넣어주겠다. 어떻게 정책을 그렇게 합니까? 어쨌든 뭐 그렇다 치고요. 지나간 일이니까. 사회보험료도 그래서 이제 오르는 거예요. 계속 오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도 3%, 6%, 9% 올랐죠. 지금은 블록이 되어 있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사회보험료가 이제 쭉쭉쭉쭉 이제 올라서 많은 역할을 합니다. 나머지 것들도 이제 GDP 대비 비율이니까 절대액은 엄청 늘었어요. 우리나라 경제가 계속 크니까. 그렇지만 비율로 봤을 때 나머지 것들이 지금 보면 소비세가 거의 좀 높았다가 조금씩 낮아지면서 그래도 상위에 있고 소득세 여기 지지는 옛날보다 많이 올라왔어요. 소득세 많이 올랐어요. 소득세가 크게 두 번 오른 계기가 있었는데 하나는 노무현 정부 때고 그다음에 지금입니다. 나중에 미리 좀 말씀드리면 소득세의 특징은 가만두면 세금이 제일 빠르게 올라가요. 왜냐하면 누진 구조이기 때문에. 가장 누진 구조가 세잖아요. 우리 소비세 같은 거는 그냥 10% 정률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누진 구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가 이루고 임금이 오르고 하면은 가만히 있어도 과표의 상단에 사람들이 하나둘 올라가요. 과표 상단에 사람들이 계속 올라갑니다. 면세가 됐던 사람은 세금 내고 세금 16% 냈던 사람은 그 다음 상단으로 올라가고 계속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돼요. 가만히 있으면.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 윈윈이기도 해요. 자기 소득이 늘면서 세금이 조금씩 늘어나는 거니까 뭐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왜 소득세가 잘 많이 늘지 않았냐면 과표 조정을 계속 해왔어요. 소득세가 너무 계속 많이 낼까봐 과표를 옛날에 16%를 뭐 2천만 원 이상부터 16% 냈었는데 이걸 2,500만 원 돼야 16% 내게 한다고. 과표 조정 계속 합니다. 미국 같으면 인플레이션에 연동이 되게 돼 있어요. 과표가. 왜냐하면 실질 소득이 안 늘어도 물가 상승률만 해서 명목 소득만 높아도 과표 높은 데로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소득세는 가만두면 늘어나는데 노무현 정부 때 김대중 정부 때부터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과표 조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쫙 올라갑니다. 소득세 비중이 잘 안 보이는데 어쨌든 그때가 한 계기가 됐었고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 소득세율을 자체를 낮췄죠. 그리고 과표도 조정하고 해서 다시 좀 낮췄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가만두니까 박근혜 정부 때 2014년 때 세제 개편을 해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많이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가만 과표 조정하고 두니까 이제 다시 또 오르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가만두면 빠르게 오르는 게 소득세다. 그래서 보통 경제 성장률의 한 3배 정도씩 세수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2%는 6%는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화가 돼서 되는 것이고. 그래서 복지 재정을 확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을 때 일단은 뭐 세금 많이 걷으면 되지 하는데 세금을 이 저항이 사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금을 많이 걷으면 사실은 경제에 좋은 건 사실은 아닙니다. 내가 돈 벌어서 투자했을 때 이익이 많이 나야지 투자도 막 할 텐데 이익 난 거에 세금을 많이 가져간다? 그러면 사실은 투자 덜 하게 되죠. 내가 근로해서 내 돈이 다 되면 좋을 텐데 세금을 많이 떼간다 그러면 굳이 일할 필요 없겠네라고 되죠. 그래서 경제를 생각하면 사실은 세금을 무지막지하게 막 걷는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방식은 그래도 경제에 되도록이면 경제 활동에 중립적으로 경제 활동에 큰 영향을 안 미치면서 세금을 어떻게 하면 걷을까를 고민해야 되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거는
세금은 비인기 정책이잖아요.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아무리 그 돈 걷어서 뭐 기본소득 줄게 하더라도 당장 싫을 겁니다. 그 돈 걷어서 복지해준다 하더라도 일단은 싫은 거. 네가 내지면 내가 네가 내라 하는 게. 그래서 정치적으로 수능도를 높이는 방향 당연히 가야 될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할 수 있는 아주 서로가 다 해피한 건 경제 성장입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세수가 늘어나죠. 아까 말했듯이 경제 성장률보다 세수 증가율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기본적으로 누진 구조로 체제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부채 비율을 유지했을 때 부채 비율 우리 국가 뭐 40% 50% 비율을 유지했을 때 파이가 커지는 거에서 부채 비율을 유지하면 사실은 부채 비율 증가 없이 돈을 쓸 수 있습니다. 부채 비율 증가 없이 부채를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으면 5% 명목 성장한다 그러면 40조 원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어쨌든 경제 성장은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스웨덴에서도 옛날에 한번 그 선거 구호가 3인당의 선거 구호가 그거였었어요. Economic growth for the welfare state. 복지 국가를 위해서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 이게 서로가 대치 관계나 서로가 뭐 이렇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지를 위해서 경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반복지 뭐 경제 한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우파에서는 경제를 위해서 복지하면 안 된다라고 복지하면 소비고 뭐 하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복지 시스템을 아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소득 보장을 해주고 훈련해주고 아이들을 교육 잘 시켜주고 어린이집부터 해가지고 저소득 가정에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인지 능력이 키워질 수 있게 중산층 가정 아이들과 함께 교육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타고난 재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고 등등 이렇게 쓰면 사실은 경제에 좋은 거예요. 중장기적으로. 그런데 그걸 반복지로 생각하고 또 거꾸로 일부 좌파 혹은 일부 진보 진영에서는 경제 커지고 뭐 혁신하고 그러면 거기서 혁신이라는 것은 패배자들이 나오는 거고 거기서 잘된 사람 몇 명만 다 독식하게 되고 이런 생각하면서 주저주저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경제 성장하고 그 돈 갖고 복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요거 이제 되도록이면 중립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직접세보다는 간접세가 보다 더 중립적이고요. 개별과세보다는 일반과세로 세율이 다 상품마다 다 다르고 하면 사실은 여러분 그 세율이 별거가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크래프트 비어. 크래프트 비어가 갑자기 막 활성화가 됐잖아요. 그거 주세법 개정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수제 맥주. 예. 그 세금 얼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제 활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거. 그다음에 다단계의 누진율보다는 누진율이 계속 심해지면 이거 억울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냥 조금 평탄하게 가는 게 낫다. 그래서 스웨덴이나 덴마크나 정률이에요. 소득세가 31% 누구나 정률입니다. 그러다 상단에 두 개가 10%씩 올라가죠. 상단에 10% 상단. 이렇든 좀 정률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경제에서는 왜냐하면 억울함이 덜하니까 내가 돈 덜 벌면 세금이 더 나가는 느낌이 적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식으로 가는 게 낫겠다라는 거고요. 이거 자세하게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인 이 수능도 이 문제인데요. 우리가 장사한다고 생각했을 때 물건 가격 인하하면은 막 크게 써붙여 세일한다 그러고 막 싸졌다 그러고. 근데 가격 인상한 거 한다고 광고합니까? 가격 인상은 잘 모르게 사실은 해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정치적으로 사실은 세금 올리는 게 가장 어렵죠. 이게 비인기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나라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정치적으로 증세가 어려운 구조 속에 있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권력 구조가 대통령제고 그래서 정부가 단일 정당 정부입니다. 책임성이 명확해요. 저 나쁜 짓 제가 했구나. 딱 보여요. 그리고 대통령 후보도 딱 한 사람이 내가 증세하겠습니다 말을 못 해요.
그러면 걔 하나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단순 다수 대표제이기 때문에 한 표라도 지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한 표가 중요합니다. 한 표 차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중산층들 혹은 중간층이 스윙보트들이잖아요. 이들이 좌쪽으로 가냐 우쪽으로 가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들은 세금 올리겠다 그러면 당연히 싫어하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증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구조, 사실상 증세는 만약에 비례대표제 국가이고 의원내각제 국가였다 그러면 조금은 달라요. 왜냐하면 10% 지지가 빠지면 단순 다수에서는 아마 선거 끝난 거예요. 10% 지지가 절로 옮겨가면 끝난 거예요, 선거는. 비례대표제 국가에서는 10%가 빠졌어. 그러면 끝난 건 아니에요. 30% 지지받았던 정당이 20% 지지받으면 국회에 30% 우리 같으면은 90명 있었던 게 60명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페널티가 우리는 오로 나띵이고 저쪽은 그래도 조금 그냥 페널티 받고 마는 거라는 거죠. 또 연립정부 하게 되면은 비난을 쉐어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나눠 가질 수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 이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증세 없는 복지하겠다라고 하는 모순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문재인 대통령도 뭐 다른가요? 일반 유권자들은 걱정하지 마시라. 대기업하고 부자만 핀셋 증세할 테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는 또 사실은 뭐 돈이 얼마 안 되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저는 복지 증세할 때 꼭 사람들이 일반 세금만 얘기하는데 사회보험료 큰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회보장 지출의 상당 부분이 사회보험에서 나가는 거고 사회보험료를 활용을 좀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보험료가 현재 유럽 평균이 GDP의 9.16%를 걷어들이고 있는데 우리는 6.92%니까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아직은 조금 더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핀셋 증세하면서 많이 나오는 게 대기업 상대로 한 법인세를 올려야겠다. 그 다음에 재산세 올려야겠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세목 자체가 아까 봤듯이 작습니다. 이거를 2배, 3배 올려도 사실은 많이 거둘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미 법인세 같은 경우를 보면은 OECD 평균이 GDP 대비 2.87%를 걷어들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법인세로 지금 3.83%를 걷어들이고 있어요. 이미 1.5배 이상 많이 걷어들이고 있어요. 법인세 수를.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걷는다라는 게 이게 여력이 있는 거, 사회보험료처럼 여력이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조금 쉽지 않다랄까요. 실효성이, 그러니까 많이 거두기가 어렵다, 더 이상 걷기가 어렵다는 거고, 재산세 부분도 우리가 보유세가 낮다고 하지만 취득세라든지 재산세 관련 세금이 많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OECD 평균이 1.89%를 재산세로 세수로 GDP 대비 1.89% 거둘 때 이미 우리는 3.14%를 걷고 있습니다. 지금. 취득세도 재산세로 계산되나요? 그럼요. 취득세 포함돼요. 거래세라고 해서 트랜잭션 피에서 재산에 관계된 거니까. 여기에는 지금 양도세가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양도세는 소득세로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면 되죠. 그다음에 우리는 건강보험료도 사실 재산세 형식으로 내잖아요. 지역가입자들은. 그래서 재산에 관계된 세금이 굉장히 많아서 이거를 조금 더 올린다고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재산세라는 것은 그 복지정책 역사에서 볼 때 올리기가 가장 힘들어요. 고령화 사회가 되면 될수록. 왜냐하면 재산이라는 것은 젊은 사람들은 없어요. 이제부터 노동해가지고 소득해가지고 한 40대, 50대 될 때 아파트 하나 장만하는 거고 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은퇴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은퇴 인구가 막 인구의 지금 우리나라 15%인데 30%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은퇴자들한테 재산세는 굉장히 힘들어요. 소득이 있는 사람한테는 그냥 소득의 일부 세금 내지 하는데 소득이 없는 사람한테 재산세는 굉장히 큰 부분에서 정치적으로도 쉽지가 않고 이미 또 많이 걷고 있어서 여기서 또 걷는 게 힘들고 그다음에 세목 자체가 작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 갖고서 복지 증세 하겠다는 것은 부족합니다. 결국에 복지 증세는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소득세랑 소비세에서 나와야 돼요. 소득세 보시면 진짜 우리 사실은 좀 조금 적고 OECD 평균이 8.1 이게 몇 살입니까? 8.14인가? 8.24%를 걷고 있는데 우리는 4.80. 이제 요즘에 많이 올라서 하면 5%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소득세는 좀 여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했듯이 소득세는
전체 유권자를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번에 2014년 때 박근혜 정부 때 그거 소득공제 몇 개 없앤다고 하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를 연말정산 그것 때문에 뭐 난리 좀 나서 다시 환원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쉽지 않아요. 그때 저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처럼 건들지 말자. 냅두면 하면 올라가는데 왜 그거를 자꾸 건드려서 떨어뜨리게 하냐.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요. 이겁니다. 2014년에 여기 보시면 2014년에 연말정산하고 났더니 48.1%가 세금을 안 내게 됐어요. 아무도. 전 소득자의 50%가 세금을 안 내게 됐어요. 2014년. 왜 그렇게 됐냐면 원래 그전엔 보세요. 그전 연도만 해도 이게 민주당이랑 진보 단체가 요구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그전에만 해도 한 20몇 퍼센트가 세금을 안 내는 정도였거든요. 근데 48% 왜 그렇게 됐냐면 괜히 그거 연말정산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막 깎아줬어요. 세금을 깎아주게끔 다시 그랬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건들지 않고 가만두니까 조금씩 면세자가 줄어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왜? 소득이 조금씩 늘으니까 탈출하는 사람이 생겨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건들지 않고 가만두면 이렇게 세율이 계속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세금 더 많이 내게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소득세는 좀 해결을 하고 소비세가 OECD 평균이 10.97%를 GDP에서 차지하게끔 걷고 있는 우리가 지금 7.46%니까 여기서 조금 더 걷자. 방법은 이 부가세랑 제약세 쪽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건 좀 명분이 있어요. 국민건강, 담배세 올린 게 그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 나오는 게 사실 지금 소주에 붙는 세금이 생수에 붙는 세금보다 낮거든요. 그래서 소주 이것도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 올리려고 하다가 사실 못 올렸습니다. 아들 뭐 그렇다 하면 이쪽 여기에 이제 또 환경세 같은 게 우리 그 유류 같은 거 기름값에 하는 것도 다 이 차원에서 들어가죠. 여기엔 또 들어가는 게 도박세 뭐 이런 겁니다. 그 저기 도박장 허용해주고 받는 거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는 거. 소비세 일종이죠. 그다음에 부가세율입니다. 이건 논란이 좀 되면서 근데 부가세가 1년에 한 80조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부가세율 10%에 80조인데 저는 그래서 이거를 조금씩은 이렇게 좀 올려서 한 3%포인트 정도 올리면 24조 원, 매년 24조 원이 생기거든요. 정권이 무너지는 지름길이.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데 제가. 정권 교체 시켜주는. 근데, 아니, 어쨌든 일반 조세에서 해야 된다 그러면 다른 거보다는 이게 가장 효과적인데. 교회세가 제가 보기엔 빠져 있습니다. 뭐가요? 지하경제 20% 이상에서. 뭐 어쨌든 그냥 일단은 좀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경제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 싫지요. 특히 이건 국민들이 아니라 자영업자들이 반대하는 세금입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세금 얼마 나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1,000원짜리 사는데 100원 내는 거 아닙니까 지금? 1,000원짜리 사는데 110원을 내게 된다고 했을 때 굳이 사실 체감은 안 되거든요. 그리고 혹 그게 체감이 되면 안 사 먹으면 돼요. 회피할 수가 있어요. 정권을 회피한다니까요. 아니 어쨌든 그래서 부가세율이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낮다라는 거. 유럽은 다 25% 되니까 스웨덴도 25% 다. 근데 그 이유가 스웨덴에서 얘기는 그겁니다. 정률이니까 이거는 나쁜 세금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정률이니까 1,000만 원 쓰는 사람은 100만 원 내는 거고 100만 원 쓰는 사람은 10만 원 내는 거다. 고소득자가 많이 써서 많이 낸다라는 거고 그렇게 해서 거둔 거를 복지에 쓰자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조세 사이드가 1이면 복지 사이드에서 2.13의 재분배가 나온다고. 돈을 못 거두면 안 되고 걷어서 부가세라도 걷어서 복지를 하면 그게 어려운 사람,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자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주장하는 게 역진적이다라고 얘기하죠. 왜? 이게 정률이지만
부자들은 자기 소득에서 부가세로 나가는 부분들이 비율로 따지면 적고, 가난한 사람들은 소비를 많이 하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소비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저축 안 하고. 소비를 많이 해야 되니까 비율로 따지면 소득에 비해서 부가세를 많이 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진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진적이라는 건 소득에 대비해서 세금을 많이 내면 누진적인 거고, 소득에 대비해서 세금을 저소득자가 많이 내면 역진적인 거잖아요. 이 부가세는 소비를 많이 하니까 저소득자들은 저축이 아니라 소비를 많이 하니까 역진적이라고 하는데, 따져봤더니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정률 정도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 부가세에는 식품, 기초식품, 우리가 가장 말하자면은 누구나 혹은 저소득자부터 해서 많이 이용하고 하는 거에는 부가세가 안 들어가요. 의료, 교육, 의약품, 주택 임대, 뭐 이런 거, 도서 뭐 이런 것들, 그다음 중고품 거래, 농업품, 뭐 이런 거에는 세금이 안 들어가. 그러니까 면세 규정이 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반 국민들에게 혹은 저소득에 유리하게 어느 정도 되어 있어서 결국에 따져보면 그냥 정률세 정도는 된다. 물론 누진세는 아니니까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정률세 정도 되니까 정률로 해서 부자들한테 사실 더 많이 걷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걷어서 폭지 쓰자라는 겁니다. 저도 지금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시간 많이 썼네요. 이렇게 해서 복지 증세까지 해서 오늘 발표 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왔더니 뭐 거의 다 기본소득 얘기는 일단 기본소득 얘기하고 또 다른 분야의 얘기한 것도 모아서도 그때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김정인 비대위원장님의 말씀, 사실은 구체적인 얘기를 한 건 없어요. 앞으로 연구해보겠다라고 하는 정도여서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그 뭐 김부겸을 왔다 갔다 하는 얘기는 보통 아까 제가 우파 좌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좌파 버전의 그 기본소득은 원래 사실은 좌파 버전에서도 적어도 현금 복지 부분은 통폐합하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국민 그거 뭐 30만 원 기본제 한 거 거기서도 기초연금 받는 거 다 통폐합했습니다. 아동수당 받는 것도 통폐합하고 EITC 받는 것도 통폐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늘지가 않아요. 30만 원 기초연금 받았던 거 그냥 30만 원 기본소득 받으면 땡이에요. 끝나면. 어쨌든 그런 식의 통폐합이 좌파에서도 사실은 소득 부분은 얘기하고 있고, 똑같이 사실은 우파는 그걸 통폐합하고 관료제를 없애기 위해서 우파가 시작한, 밀턴 프리드만이 역소득세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있죠. 기초생활보장제도 우리는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한 이렇게 보장선을 설정해 있는데 중위소득까지 다 한 거예요. 중위소득까지를 기초보장선으로 해서 그냥 기초생활보장제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에 기존에 있었던 미국 같은 푸드 스탬프라고 해서 뭐 주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AFTC라고 해서 우리 공적부조인데 아이 수에 따라서 뭐 주는 거, 그런 거 있어요. 빈곤자들한테 주는 거. 최저임금 이런 거 다 없애겠다라는 거예요. 다 없애고 그냥 소득 신고해서 소득 신고가 중위소득 이하면은 그 기초선 모자른 거 채워주고 넘는 사람은 세금 걷고 하는, 그냥 간단하게 해서 그냥 빈자들에 대한 그 프로그램 다 없애고 거기에 해당되는 관료제 없애고 그런 거 통폐합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관료제 비용 아끼고 뭐 할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일단 소득 관련된 소득 보장 프로그램들을 통폐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그만큼의 급여를 맞춰줄 수가 없어요. 기본소득 방식으로 해서 지금 받는 소득 보장 급여를 뭐 연금이 됐든 뭐 공적 부조가 됐든 맞춰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복지 급여 가는 거는 다 소득 재분배 효과, 양극화 해소 효과가 나는 것들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똑같이 받아서 그 효과가 없는 현금으로 쫙 나눠주겠다? 소득 재분배 역행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관해서 이제 행정비용 문제인데, 맞습니다. 행정비용이 발생하는데 행정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사회 서비스예요.
왜냐면 거기에 사회 서비스에는 소득보장제도는 국민과 국가 간의 이자 관계입니다. 그냥 판정만 되면 은행에서 쏴주면 되는 거예요. 이자 관계예요. 그런데 사회 서비스는 가운데 3자가 서비스 전달자가 들어가요. 보육 같으면 보육 선생님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의료 같으면 의사 선생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장애인 돌봄이다 그러면 그 돌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게 다 행정비용이 다 관료제 비용입니다. 사회 서비스에서 관료제 비용. 그래서 그러면서 동시에 사회 서비스가 그래서 또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얘기가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현금 서비스, 현금성 복지에서는 그 관료제 비용이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에 그 아동수당 얘기할 때, 뭐 아동수당 90%를 했었다는, 그때 그 관료제 비용, 뭐 행정비용이 뭐 1,000몇 억이 들었다라고 막 그래서 신문에 나오고 막 했었는데, 사실은 실제로 비용 든 건 1,000억도 들지 않아요. 왜? 그것 때문에 공무원 더 뽑았나요? 뽑은 적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든 기회비용 개념이었어요. 국민들이 그냥 주면 가만히 있는데 내가 가서 인터넷 들어가서 내 소득이 얼마고 이거 신고해야 되는데 1시간 그거 걸렸다 그러면 내가 연봉이 얼마인데 1시간이면 단가가 얼마인데 그런 개념이었던 거예요. 기회비용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공무원이 또 그 신청받아갖고 90% 해야 되니까 공무원이 월급이 얼마인데 거기에 시간이 얼마 들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나온 게 행정비용 개념이에요. 물론 어쨌든 현금성 서비스에도 판정이 들어가니까 공무원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 비용은 판정을 안 해서 그냥 기본소득으로 나눠줄 때 들어가는 비용에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그 비용이 아깝다면 자동차 보험회사가, 그 이윤 생각하는 자동차 보험회사가 사고 났다고 해도 가서 판정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마 돈 주고 말 거예요. 왜 판정하는데 돈 드는데 왜 거기 가서 합니까? 그러나 판정하고 사고 크기가 얼마인지 따진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주는 게 그래도 돈이 아껴지니까 사람 써서 그렇게 하는 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돈이 들죠. 그러나 훨씬 많이 아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재정 지출을 할 때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것도 있잖아요. 300억 이상 지출되는 프로그램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하면 돈 들죠. 왜 돈 들고 아깝게 왜 씁니까? 그래도 타당성 조사를 해서 쓸데없이 나가는 돈을 막으면 그게 훨씬 더 이익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행정비용 그런 거, 욕구 판정, 욕구의 크기, 위험의 크기, 위험이 있나 없나 판정하는 것이 그냥 그게 아까워서 그냥 다 죽어버리자? 그거는 사실은 엄청난 낭비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비용은 불가피한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효율화해야 되고요. 그게 해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지 않게, 쓸데없는 돈이 많이 행정비용이 나가면 그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없앨 수는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병행 가능한 거 아니냐. 재원 좀 많이 해서 같이 좀 이렇게 서로 뭐 싸우고 할 건 아닌 것 같다. 이것도 나름의 장점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건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가정경제도 그렇지만 사실은 아무리 증세를 한다, 뭐뭐 한다 그래도 예산 제약이라는 건 계속 따라옵니다. 정부 지출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분명히 또 정책상 우선순위는 정해져야 될 수밖에 없어요. 우선순위가 정해졌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경제적 효과라든지 소득재분배 효과라든지 소득보장 효과라든지 떨어지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보다는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는 게 여러 면으로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제약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어차피 그냥 그럴 거면 어쨌든 좀 많이 그냥 다 주고 나중에 환수하지 하는 건데, 환수 일단 여러 가지 장치는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소득세에서 환수한다면 100% 환수가 안 되는 거고요. 세율이 지금 뭐 많아봤자 40, 지방세까지 하면 48%인가 막 그렇게 될 거예요, 소득세가. 반은 못 받는 거 되고, 그래서 특별하게 얼마 소득 이상 되는 사람은 받았던 거를 뭐 다 받는 이런 식의 세법을 바뀌어야겠죠. 그렇게 되는데, 일단 두 가지 문제가 저는 걸린다. 하나, 환수가 쉬운 일은 아니다.
뭐 기본소득 받았으니까 거기에 부자들은 몇 배 해서 환수해라 하면 뭐 이게 쉬운 일은 아닐 거고요. 만약 그 환수 자체가 지금 더 거거던 거니까 그 증세 아닙니까? 그런 거고 그리고 쉽지 않을 거고 쉽지 않은 이유 중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저기 표에서 있었는데 말씀을 지금 못 드리는데 쉽게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 지금 소득세에서 감면되는 것 없애가지고 그거로 기본소득 하자고 했고 30만 원 기본소득 할 때 그때 나온 게 56조가 그렇게 되면 된다고 그러네요. 우리나라의 모든 소득세의 모든 그 세금 감면되는 걸 다 없애면 56조를 더 얻을 수 있다라고 그래요. 56조. 그 다음에 거기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추가로 이제 더 얻게 하는 거죠. 두 가지가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지금 소득세의 감면 부분들이 분명히 좀 없애야 될 것도 있습니다. 예컨대 가장 대표적인 게 카드 공제죠. 사실 카드 공제가 들어온 거는 자영업자 소득 파악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자영업자들 소득 파악이 카드 다 쓰니까 어제 됐어요. 근데 그건 이제 효과 이제 카드로 거의 다 쓰는 게 정착이 됐으니까 이제 없애겠다고 해서 그거 없애면은 2조인가 더 세금을 걷는 효과가 난다라는. 근데 그걸 못 하고 있습니다. 반발하는 게 많아서 못 하고 있죠. 근데 카드 공제 빼고 나머지 것들은 나름 또 사회복지성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장애인 공제, 자녀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 공제, 그 다음에 7천만 원 이하인가요? 7천만 원 소득 이하 사람들의 월세 공제, 월세 나가는 거 공세해 주는 거. 그 다음에 4천만 원 이하 사람들에게 그 재형 저축 공제 같은 거 뭐 이런 식으로 소득이 다 이렇게 어느 정도 돼 있고 그 목적성이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자들이 많이 한다고 하지만 부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소득세 그거를 통해서 하는 게 한 800만 원 얼마까지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소득공제가 모든 소득에도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300만 원까지 해준다. 400만 원까지 해준다. 그 다음에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똑같이 10만 원, 똑같이 15만 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사실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성 소득 감면들이 꽤 되어 있는데 이거를 없애고 기본소득으로 부자부터 다 나눠줬을 때 한번 비교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얼마나 어디가 더 잘 쓰는 돈인 건지라는 거 한번 비교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고소득자에 대한 이제 추가 증세도 필요하면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디까지 세율이 올라가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번에 그 최한수 박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최한수 박사님이 우리나라 전 국민 기본소득을 하는데 47만 원씩 주는 기본소득을 한번 설계해 본 적이 있어요. 47만 원. 47만 원씩 절주 주려고 했을 때 소득세율을 얼마나 올려야 되나 역산을 해서 봤더니 36%포인트를 올려야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해요. 36%포인트. 그러니까 지금 48% 하는 사람은 그게 또 지방세 10% 뺀 거니까 40%만 90% 가까이 세를 내야 되는 거고 0% 냈던 사람도 또 36%씩 소득세를 내야지 47만 원씩 가능한 거로 그렇게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뭐 기본소득이 좋지 모르지만 이게 과연 가능한 건지도 모르겠고 경제적으로도 그게 그렇게 됐을 때 이게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한 건지도 모르겠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일부만 그러면은 부자들한테 조금만 이렇게 조금 올려서 하지 그러면 세수가 나오지가 않을 거예요. 지금도 보시면 상위 1%가 아니다 5%인가 1%인가 제 기억이 안 나요. 여기 있다. 이렇게 보면서 하면 되겠네. 보시면 상위 좀 작아서 안 보여요. 상위 1%가 55%의 소득세를 낸다. 그러니까 전체 소득세에서의 55% 상위 1%가 내고 상위 5%를 합치면 게 80%가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잘못하면 10% 상위 10%까지 하면 이게 90%인가 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소득세에 상위 10%가 거의 다 소득세를 내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더 이제 부자니까 더 걷어서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아마
그러니까 세수 자체가 그렇게 해서 많이 그 기본소득을 할 만큼 걷지도 어려울 거기도 하고 또 아마 또 뭐 이민 가는 사람들도 이제 유럽처럼 나오지 않을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간에 그거 갖고 세수 마련 그 기본소득할 세수 마련되기 어렵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존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솔직히 배당론입니다. 이 우리가 정보를 갖다 걔네들이 플랫폼 기업들이 다 가져가서 우리 정보 갖고 돈 벌고 사니까 배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죠. 그러면 직접은 일단은 구글한테 배당을 받는 게 맞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국가가 우리가 못하니까 그럼 국가가 걔네들한테 배당세를 어떻게 배당금을 뭐 국가가 받아가지고 그거를 그럼 그만큼은 n분의 1에서 나눠주자. 그런데 지금 논의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기 공유자산이 막 가서 돈 버니까 걔네한테 배당을 받아야 되니까 국가 보고 지금 기본소득 나눠달라 배당으로서. 근데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쟤네가 줘야 될 배당을 왜 내가 낸 세금 갖고 딴 사람 주냐. 쟤네가 배당할 걸 왜 내 세금으로 대신해 주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려고 그러면 그쪽에 구글세, 아마존세 받은 거 가지고 마치 알래스카에서 석유 나온 거 팔아가지고 배당해 주듯이 그렇게 해서 구글세 받아서 그거로는 나눠주는 것은 오케이입니다. 그거는 엠분의 하라. 근데 얼마 안 될 거예요. 그거 갖고 한 10,000원이 되겠어요. 뭐 어떻게 되겠어요? 많지는 않을 겁니다. 워낙 기본소득이 재원을 많이 잡아먹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선별 문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재난지원금 그럴 때 선별할 때 잘못해서 공무원에 가고 20%가 부정수급 비슷하게 갔다. 제가 서울시 얘기 봤더니 그렇더라고요. 그 얘기 들었더니 원래 그거 세대 기준이 아니라 가구당 기준으로 주려고 예산을 잡아놨다가 맞죠? 가구당 기준으로 주려고 50% 했다가 가구당 아까 얘기했지만 가구당으로 이제 저소득자들에게는 가구당에서 많이 복지급여가 갑니다. 근데 가구당으로 그걸 따지려면 가구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세대가 분리돼 있어도 마치 대구에 살면서 서울에 아들이 대학 와 있어서 뭐 주소지를 이전해 놨다 하더라도 그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파악을 해서 소득을 따지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 하는데 사실은 지금 긴급한 상황에서는 시간이 모자르죠. 긴급한 상황에서는 시간이 모자르죠. 그래서 이거를 세대 기준으로 그냥 세대 기준으로 주자 하게 되니까 받는 대상이 확 늘어나죠. 세대는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1세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서울시가 조금 어려움을 겪었다는 건 맞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그냥 다 줘버렸으면 경기도처럼 줘버리면 그런 일은 없었겠죠. 그러나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그것 때문에 뭐 20%가 부정수급이 됐던 어쨌든 20%가 더 증가됐는데 이렇게 생각해서 20% 그냥 조금 더 잘못 나갔었더라도 서울시 같으면 나머지 50%를 다 준 건 아니잖아요. 30%는 아꼈잖아요. 그 아낀 거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재난지원금 자체가 경기도보다 높아요. 1인당 가는 게. 중위소득 이하한테 가는 게 높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한 거 봤더니 그 영세 자영업자에게 돈 꿔주는 게 아니라 직접 170만 원씩 지급을 했더라고요.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 140만 원. 지급을 했어요. 대출이 아니라 그냥 지급을 했어요. 그 돈 남은 걸 그렇게 쓰는 거죠. 유사한 사례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도 중위소득 50%만 했는데 의회에서는 그 딱딱 긁었대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 긁어서 파일을 만들어 놓고 의회에서는 경기도처럼 다 주자. 또 한쪽에서 원희룡 지사랑 또 한쪽에서는 서울시처럼 하는데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이 돈을 중위소득자 이하에게 2회 거쳐 나눠주자. 그래서 결국에는 2회 거쳐 나눠주는 걸로 됐고 이번에 1차가 나갔고 또 기회 봐서 어려울 때 한 번 더 나갈 거로 남겨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차이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 아까 영세사업장 얘기가 나와서 말하는데 영세사업장의 문제는 스웨덴 방식은 뭐냐면 영세사업장한테 직접 지원을 해요. 왜냐하면 국가는 장부를 볼 수 있습니다. 매출을 확인하고서 줄 수 있어요. 국민들한테 돈 주고서 영세사업장 도우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쪽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누가 어려운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가는 건 단골집 가던가 맛집 가던가 소고기 사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세사업자 어려우면 그냥 계속 어렵습니다.
진짜 영세사업장이 도와주려면 직접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재난지원금 방식으로 해서 영세사업 돕겠다라는 게 굉장히 신자유주의적인 방식이에요. 어떻게 보면 시장주의적인 방식입니다. 진짜 어려운 영세사업장 하려면 그 돈을 직접 지원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뭐 직접 지원하려면 또 장부 봐야 되고 뭐 하니까 선별하고 또 뭐 행정비용 들고 들어오는 거 아니냐 해도 그 정도 비용 들더라도 어려운 분한테 직접 갈 수 있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임금 가사노동에 대해서도 또 임금 뭐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우리가 이제 복지국가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가나?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짧게. 기본적으로 페이드워크 하는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지원들이 나갑니다. 활동. 그래서 뭐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부터 이런 것들 다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가사노동까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국가가. 근데 국가가 주는 게 아니라 사실 그거는 이웃들이 주는 거거든요. 이웃들의 세금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와이프한테, 사실 와이프 전업주부입니다. 무임금을 저는 내가 번 거로 보상하고 싶지, 옆집 아저씨, 여기 있는 사람들이 번 거 세금 가지고서 내 와이프 무임금 노동 보상해 주라고. 저는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번 거로 하겠습니다. 요 정도가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다 된 것 같아요. 먼저 한국에 맞는 복지체제. 이거는 사실 뭐 큰 그림 그릴 수는 없고, 그냥 우리 문제를 해결해 가다 보면 뭔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다른 뭐 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문제 해결해 가면서 됐고, 특히 이제 고용 쪽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1997년 IMF 경제위기 났을 때, 그때는 고용보험이 95년도에 시작됐기 때문에 아무 역할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업 대란 나고 집안 다 망하고 이런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나마 10년 후에 2008년 때 고용보험이 그래도 자리 잡고, 그때 또 한 가지 역할을 했던 게 고용유지지원금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겠죠? 고용보험에 우리나라 지금 경제위기 났다고 하지만 사실상 미국은 막 실업률이 18%가 올라갔잖아요. 우리는 1%도 안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고용유지지원금이 막 들어가서 그래요. 고용유지지원금도 고용보험에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고용을 대신 자르지 말고 유지하면은 70% 월급을 줘야 되는데 그 중에 90%를 고용보험에서 주거든요. 이 장치가 2008년 경제위기 때 들어왔어요. 그때 실업을 하게 되면 사회적 문제가 되고 굉장히 여파가 크다. 그래서 일단 지켜야 된다고 해서 고용유지 들어왔고, 요번에도 실업급여와 고용유지 지원금이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안전망이 경제위기가 왔어도 IMF 때보다 훨씬 잘 막는 식으로 됐고, 우리가 또 발견한 거는 지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봤더니 해고자의 대부분이 그렇게 되고 그렇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뭐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아무튼 이번에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가게 되면 한 단계 복지국가 진전돼 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회보험에서 사실 고용보험 빼고 나머지 부분은 크게 보면 사각지대가 많이 해소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동안 많이 발전해서요. 의료보험은 다 전국민 되지 않습니까? 왜? 의료급여가 들어가서 10% 국민들을 의료급여에서 일반 재정을 해주는 거예요. 국민연금에도 사실은 지금 부족하고 뭐뭐 합니다만 기초연금이라는 게 2008년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각지대를 사실은 기초연금이라는 걸로 메워주고 있는 거가 일정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제 고용보험이 남았습니다. 고용보험 쪽에 하는 거로 가야 되고, 연관해서 청년 문제인데, 청년 문제가 지금 과거보다 이제 경제가 잘 안 늘어나고 하니까 일자리도 잘 안 늘어나고 그래서 청년 실업률이 10% 정도 되고, 사실은 이거 OECD 평균보다 높습니다. 10%가 되고, 니트 비율이, 그러니까 이제 교육도 안 받고 취업도 안 하고 그냥 어정쩡하게 있는 소위 말하는 니트라고 하는 그 비율이 20%, 이것도 OECD 평균보다 사실 높아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청년 문제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해법,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아까 기본소득, 청년 기본소득 그래서 필요한 거 아니냐 해서 이제 하는 건데, 전 다시금 말하지만 이게 청년 문제들 해법이 되거나 청년들을 이게 진짜 위한 장치가 될 것이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에게 기본소득 하면 얼마씩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청년, 왜냐면 청년이란 게 아까 말씀드린 청년은 맞습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하지만 그 청년 내에서도 그래서 20대라고 하더라도 좋은 기업에 취직한 애들도 있고요.
또 아까 다 집안 배경이 다 달라서 같은 청년이라 할지라도 이게 어려운 집안 청년 아이들이 많고 이런 거여서 우리가 청년을 진짜 위한다 그러면은 그 어려운 청년들에게 집중하는 사회보장이 들어가야 돼요. 저 그래서 청년 취업 성공 패키지를 제가 효과성 분석해 본 적이 있는데 그거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청년 취업하면 훈련 주고 30만 원씩 최대 40만 원씩까지 그 훈련 교통비 쪽으로 하고 훈련 수당을 주거든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훈련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아르바이트 뛰어요. 아르바이트 뛰다 보면 훈련에서 자꾸 낙오가 됩니다. 오히려 그런 학생들에게 80만 원, 100만 원씩 줘서 그러니까 새롭게 잡도 잡고 인생을 다시 펼 수 있는 그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쪽에 돈을 투자해야지 그걸 전체 청년들에게 하려면은 우리가 20대만 해도 700만 명이가 되는데 뭐 10만 원씩만 해도 6조가 이상 들게 되겠죠? 아니 6조까지는 아니다. 6천억 그런 거 되겠네요. 그 돈이면 취업성공 패키지 지금 1,300억 정도 하는 거 6배로 좋게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얘기에서 그런 식으로 집중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문제 해결에 집중하자. 문제 해결에 집중하자는 거고. 그 다음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효과 같은 거 무슨 정책 효과를 보려면은 두 가지가 있겠죠. 전후 도입됐을 때 안 됐다 효과랑 그 다음에 하나는 정책 간 대안을 효과를 비워 우리가 무슨 지하철 노선 날 때 고속도로 노선 깔고 할 때 부산까지 갈 때 이렇게 가는 게 노선이 낫네 이렇게 노선이 가서 시뮬레이션 그 비교를 해서 같은 돈을 들였을 때 얼마 교통량이 들고 이런 걸 따져야 되는 거죠. 경기도 뭐 재난 기본소득이 됐든 지금 각 지역에서 하는 건 중앙정부가 하던 것은 평가를 제대로 하려면 사실은 그 돈을 이렇게 썼을 땐 효과랑 비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이 자체만 가면 14조가 들어오면 당연히 효과는 뭐 나겠지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14조를 다른 방식으로 썼었으면, 예를 들어 중위소득 이하에만 썼었으면, 중위소득 이하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거는 중위소득 이하 분들은 아까 말한 실업급여나 고용안정기금에서 커버가 되고 있거든요. 정규직들이니까. 나머지가 어려운 분이니까 그쪽에는 그냥 소득으로 그냥 다 줘버리자 하는 게 가능한데 그렇게 했을 때랑 전체 했을 때랑 비교를 그런 식으로 비교가 들어가지 그냥 14조 넣었으니까 효과가 당연히 나오죠 그거는.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된 평가는 아닐 거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GDP 3%가 가용자원하다고 한 게 무슨 말이냐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우리가 11%의 소득 이제 사회지출 규모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어느 나라든 고령화율이 사회지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쳐요. 왜냐하면 연금과 의료보험이 거의 70% 잘 차지하거든요. 고령화 관련 지출이 소득에 복지에서 많이 지출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고령화율이 지금 15%예요. 근데 서구 유럽이 2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고령화율이 23% OECD 평균 예를 들어 가게 된다면 그 정도 수준이라면 사회지출이 어느 정도 이 제도하에서 어떻게 될까 따져보면 17에서 18%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는 18에서 17% 정도의 제도를 갖고 있는데 고령화가 안 돼서 연금이나 의료가 지금 그만큼이 안 나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수준 자체로 가만히 있고 고령화가 되면 17, 18에서 그러니까 그 차이라는 게 OECD 평균 한 3%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은 3%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령화가 그 정도 됐을 때 우리가 올릴 수 있는 게 전체가 만약에 지금 우리가 9% 10% 차이가 나니까 9% 10% 차이를 메우기 위해서 복지를 유럽식으로 막 하자 해놨어요. 그 다음에 고령화가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유럽보다 한 10% 이상 더 지출을 하는 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쓸 수 있는 마진을 만약 OECD 평균을 계산을 한다면 한 3% 정도다. 고령화를 감안했을 때 그런 얘기를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아까 똑같은 얘기가 정부 지출 우리가 45% 지금 뭐 GDP 대비 45% 국가 부채 있는 게 얼마 안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고령화율로 따지면 유럽에서 고령화율이 우리 같은 수준이었을 때 평균으로 빚이 얼마였냐 따지면 40% 45%밖에 안 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령화율을 생각하면 이 빚 국가 부채 자체가 낮은 건 아니다. 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의 말씀이었었고요. 근데 법인세 비중이 높고 소비세 비중이 소득세는 낮은 이유가 뭐냐? 근데
이 법인세 같은 경우는 0.1%가 99% 사실은 법인세 다 냅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다 내는 거예요. 삼성전자랑 몇 개 기업들이 사실은 거의 다 대부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부분은 하나 있어요. 또 하나 법인수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굉장히 많은데 좀 조세 회피하는 방식으로 좀 쓰고 있는 것도 있지 않는가라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세가 지금 우리가 지방세까지 하면 48% 정도 되거든요. 최고 소득세율이. 거기다가 이제 국민연금 들어가지, 뭐 들어가지, 뭐 이렇게 되면은 사실 50%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단에 올라가게 되면 법인 전환을 많이 한다라고 그래요. 개인 사업자들이. 왜냐하면 법인세는 어느 나라든 우리나라도 그렇고 상단이 깨켜야 25%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회피를 좀 하는 것도 좀 어느 정도는 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져보기는 해야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관해서 보장 수준 높여야 되는 거 전 맞는데, 근데 지금 보장 수준이라는 게 우리는 생각할 때 얼마의 보장수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국가에서 이 제도를 할 때는 통으로 봐야 돼요. 한 사람이 얼마 받는가를 봐야 되는데, 월 받는 거는 우리가 얼마 안 되는 건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오래 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받는 거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받는 걸 줄이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받는 수급 기간을 뒤로 밀어 60세에서 65세를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은 월 받는 걸 조금씩 깎는 식이죠. 이게 어느 나라나 이제 그 연금제도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를 더 낮추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어려울 것 같지만 이걸 더 늘리는 건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지금 보장 수준을 더 늘리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대신에 그래서 제가 책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는 안 쓰고 있는 커다란 자원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책에도 보셨지만 2018년 기준으로 26조가 퇴직연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보험료가 매년 26조 원이. 국민연금이 44조 원에 비하면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퇴직연금을 진짜 좀 연금화하죠. 왜냐면 퇴직연금은 그냥 일시금으로 타거나 중간정산하고 해갖고 사실은 아무도 퇴직연금 역할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못하는 부분들, 보장성 부분을 퇴직연금을 연금화로 해가지고 좀 채워주자라는 게 중산층 이상의 대책이고요. 이 중산층 이하들, 그러니까 중간소득 이하자 분들은 기초연금을 스웨덴식으로 기초보장연금식으로 해서 기초보장제도랑 통합을 해서 적어도 생계 수준만큼은 보장을 해주는 것. 지금 최대 30만 원인데 최대 52만 원이 되겠죠. 그 정도는 보장해 주는 거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큰 틀에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이 상호부조고 사회연대가 아닌 이유가 뭐냐고 그렇게 질문하셨던 거였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회연대 상호부조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낸 세금이나 보험료로 당장 내가 아니더라도 어려운 사람, 위험에 처한 사람에게 주는 게 사회 상호부조 혹은 사회연대잖아요. 기본소득에서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어려운 산에 빠졌어 30만 원, 나도 30만 원, 너도 30만 원, 나도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호부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호부조 제도가 아니잖아요. 그냥 나눠 갖는 거니까. 의료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보험료만 내고 이용 안 해요. 그렇다고 억울하다라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아프면 언제든지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보장 받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낸 보험료로 내가 보장을 받는 거죠. 암에 걸려서 막 수억씩 쓰더라도 다른 사람이 낸 거로 보장받고, 다른 사람들은 그게 사회적 연대죠. 나는 위험에 안 빠지고 너가 위험에 빠졌으니까 너가 하라. 근데 그게 기본소득식이면은 병이 나지도 않았는데 그냥 나눠주는 거죠. 계속 똑같이. 그래서 근데 그 돈 가지고 그러면은 모아가지고 병원 가라고 하는 건데, 그게 암 걸려면 그거 뭐 몇십만 원 받은 거 그 택도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원리에서 상호부조가 없다라고, 사회적 연대가 없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정도 할까요? 시간이 네, 그러시죠. 됐는데.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